한 카페 안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한 소녀와 붉은 머리에 죽은 깨가 있는 한 소년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화 소리가 익숙한 한국어인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평론가 조앤 윈터스입니다. 저는 그동안 영국과 유럽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를 주로 다루어 왔고, 한류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하며 글을 쓰곤 했어요. BBC와 여러 매체에 기고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행이겠지 하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한 카페에서 다음 칼럼을 구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잔잔한 오후였고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은 영국의 대표적 인물 윈스턴 처칠의 전기였죠. 그의 굳건한 정신력과 결단력은 늘 저를 자극했거든요. 영국의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바로 제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한국어? 고개를 돌려보니 15에서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고등학생 2명이 한글이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서로 단어를 주고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 듣고 넘기려 했어요. 영국에서 왜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문장을 외우며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발음을 바로잡아가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이 그저 독특하다기보다는 저에게는 조금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문화나 유럽의 다른 언어들보다는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학생들이 손에 든 플래시카드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도 있었지만 열정, 성공, 친구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그들이 한국 문화를 그저 하나의 취미가 아니라 삶의 무언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영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영제국의 언어도 유럽의 언어도 아닌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니 이건 단순히 유행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다 못해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들은 처음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답해 주더군요. 한국 문화는 너무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잘 섞여 있고 BTS나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도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는 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그동안 저는 우리 영국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를 가진 나라라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가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한류가 유행이라 단정 짓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류 열풍을 그저 트렌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열풍이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제 칼럼 주제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로 옮겨갔습니다. 이 열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점에서 사람들을 이토록 매료시키는지 궁금해졌어요. 먼저 한국어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글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며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세기에 이런 문자 체계를 구상했다니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언어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마저 한글의 체계를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며 극찬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알파벳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졌는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체계와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더군요. 저는 점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가진 심오한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젊은이들만을 사로잡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유럽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기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고풍스러운 성이나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들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그 둘을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 세련된 도시 풍경 속에서도 옛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모습에 감탄하게 됐죠. 최근 한국을 방문한 동료 평론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전통이 그들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보던 자료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는데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정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문화 전문가로서 이런 개념이 한국을 어떻게 독특하게 만들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함께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탐구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도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1950년대 전쟁 후 잿더미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이제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죠. 삼성이나 현대에 대해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성공이 단순한 기업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제가 한국을 조사하면서 큰 흥미를 느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듯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평소에 다루던 주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동기가 그들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게 만들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여러 책과 자료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로 전쟁 이후 다시 일어선 한국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런 강한 열망을 심어준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은 전쟁 이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들의 근면성실함으로 지금과 같은 발전을 만들어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장은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 나라가 60여 년 만에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끈질긴 정신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특히 과거의 한국인들은 충분히 공부를 할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 장남이나 남자들만 공부를 하고 다른 여자 형제나 동생들은 공장이나 일터로 나가서 가족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아쉬워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시킨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고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마치 교육이 곧 미래라는 신념이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 이면에는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숨어 있었던 거죠.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IMF 외환 위기 당시 온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돕기 위해 금을 모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강한 단합 정신은 영국과는 사뭇 다른 문화였고 그들만의 특별한 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서양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극복하려는 정신이 한국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자료들을 읽고 검토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성장 뒤에는 긴 역사와 그들이 극복해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배경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는 그저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었죠. 예를 들어 한국어에 담긴 개념 중 하나인 눈치가 있어요. 눈치라는 건 한국 문화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로의 감정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 눈치가 단순한 소통 방식을 넘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평론가로서 이런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눈치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너무 독특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이라는 개념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로 다가왔어요. 정이란 단어는 친구 사이뿐 아니라 이웃이나 심지어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감정이야말로 한국을 함께하는 사회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정이 한국의 끈끈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한국은 깊은 인간애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이토록 독특하고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죠.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소식,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갈아치운 일, 한국의 메이크업과 패션이 세계적 유행이 된 것 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K-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국식 삶의 방식을 따라 하고 있더군요.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문화 평론가로서 감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 단순히 인기 있는 대중문화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독창적인 철학과 가치관까지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김치, 한류 같은 단어가 올라가고 이제는 애교, 오빠 같은 단어들까지 등재되고 있더군요. 제가 자부심을 느껴온 옥스퍼드 사전에 이처럼 다양한 한국어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매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히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었고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 자료들과 서적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탐구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낸 그들의 끈질긴 의지와 저항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은 이름과 언어조차도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다양한 독립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무기 대신 평화적인 시위였고 이들은 강압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도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의거는 당시 중국의 장제스를 감동시켜 한국 독립군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죠.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큰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였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해 한국은 참혹한 군부 독재를 벗어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그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그저 정치적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끈질긴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성숙함으로 자리 잡았죠. 최근에 한국을 휩쓴 촛불혁명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격렬한 갈등 대신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많은 시위와 시국 사건을 보도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시위는 드물거든요. 미국은 시위가 일어나면 일단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한국은 정말 평화로웠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식이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솔직하게 한국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제는 문화와 경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 유럽이 전 세계의 스탠다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팬데믹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한 개발도상국의 대표가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연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역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죠.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낸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대응을 본받기 시작했죠. 이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덕분이었어요. 내가 조심하면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죠. 한국이 보여준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와 책임감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문화와 어우러져 더욱 독창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K-팝과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와 함께 협력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서 BTS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거나 한국 드라마와 연계된 가전 제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경제와 문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K-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처럼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그들만의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 점에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혁신을 평론가로서 더 깊이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자료로 접한 한국을 넘어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활자로 영상으로만 만나온 한국이 실제로는 어떤 멋진 모습일지 한국 방문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문화평론가라서 그런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분석이 예사롭지 않은 조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조엔 씨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IMF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그때의 뉴스와 분위기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그 시절도 이겨낸 우리 한국인들이니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샘솟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